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을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증 잘못 썼다가 이제 큰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보증은 가족끼리도 서주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보증은 무서운 존재라는 건데 네. 보증에서도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점도 궁금하고요. 또 네. 보증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 건가요? 보증의 종류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걸로는 연대보증, 신용보증, 지급보증, 일반보증 뭐 이런 보증들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신용보증이나 지급보증 같은 거는 뭐 질문에 안 담아 놓으셨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반보증하고 연대보증 질문하셨잖아요. 두 개 차이점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보증을 서게 되면 보증 선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권한이 생겨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근데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의 차이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보증 선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잖아요. 연대 보증은 무조건 돈을 갚아줘야 돼요. 일반 보증은 항변권이 있어요. 뭔 소리야. 일단 채무자한테 먼저 돈을 받아. 그리고 나한테 와. 그래서 무조건 돈을 갚아줘야 되는 의무와 그럴 필요가 없는 의무를 놓고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 경향은 저도 옛날에 제 책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8년 전에 제가 쓴 책에 연대보증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대한민국이 중산층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연대보증 때문에 그래요. 웬만한 사업하는 분들은 다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친인척들한테 다 보증을 서서 결국 한 가장이 무너지게 되면 연대보증을 썼던 모든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변제를 해버려야 되니까 일시에 자기가 모아놓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좀 악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연대보증만큼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제도라고 또 만들어놨어요. 연대보증을 썼을 경우에 잘못하면은 재산이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연대보증 쓴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지금 이 벨리지 그룹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남자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 말씀 나눌 거는 우리 또 이 PD 선생님께서 밖에 스튜디오로 비춰본 저희들이 입고 온 옷 색깔을 놓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녹색이라서 국민의당, 우리 박상병 교수께서 입고 계신 게 약간 빨간색 계통이라서 자유한국당, 파란색 계통 옷을 입고 계시는 노동일 교수님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3당이 다 있네요라고 보내줬습니다. 지금 뭐라 그랬죠? 뭐 센스라고 하나 아니면 오바라고 하나 잘 모르겠는데. 오바죠. 자,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요즘 이슈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법정 투쟁 이야기인데 이게 시작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뭐 7명 변호인 전원 사임서 낸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정치 투쟁을 이제 시작했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네.
이거는 지난 금요일에 그 구속영장 연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금요일 오후에 나왔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안 나오는 걸 보고서 오후 늦게 하려는가 보다.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조금 이른바 조금 냉각기를 갖게 하려는가 보다 예.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재판이 재개가 되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뭔가 항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속된 말로 이제 화풀이라 해도 좋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알겠습니다. 뭐 판사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네.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지금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고 그래서 거부하겠다 그랬으면 진작 했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그 구속영장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퍼즐에서 보자면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예. 이게 뭐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몸짓을 굳이 뭐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또 일정한 내각기를 가지게 되고. 네. 복귀할 것이고 변호인들도. 예. 뭐 또 재판에 임할 수. 그렇다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나 재판 다 거부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본인들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재판은 변호인이 없이는 안 되는. 예. 예. 이른바 그렇죠.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하는. 예.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다? 국선 변호인 이런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판사도 알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판사 달래려고 하는 말이지만. 예. 뭐 지금 저는 크게 이렇게 지금 이것이 뭐 새삼스러운 어떤 정치 투쟁이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은 조금 사안을 너무 좀 부풀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상명 교수님. 저는 정치 투쟁으로 봅니다. 예. 뭐 강력한 정치 투쟁은 아니죠. 예. 왜냐하면 강력한 정치 투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최소한의 정치 투쟁을 한 겁니다. 왜 갑자기 돌아서서 그럴까요? 네. 법리 싸움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법리 싸움은 사실상 끝났다. 그나마 기대했던 것이 구속영장이 막바지까지 10월 16일까지 자정까지 끝나면은 예. 풀려날 줄 알았죠. 예. 최소한 거기까지는. 그리고 그 난 이후에 다른 문제를 좀 접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네. 이것이 바로 연장이 돼버리니까 깜짝 놀란 것이고 허탈한 거죠. 네. 할 힘이 없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 싸움을 해나갈 수는 이제 없는 거예요. 어떡하죠? 네. 남아있는 것은 그러면은 과감하게 던지고 예. 정치 투쟁으로 가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법리는 어차피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 투쟁을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강력하게 항의 표시를 하겠죠. 네. 변호인에 다 내려놨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 뭐 변호사가 이 사람 많아 별 의미도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임을 함으로 인해서 지지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강력하게 추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정치 보복 나를 끝내라. 얘기한 겁니다. 예. 정치적인 문제가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마침 또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탈당 권유, 예. 친박 청산 예. 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또 거기다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도 있어요. 네. 자, 이럴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라볼 때 지금의 타이밍이다 하면서 최소한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모아서 그것이 뭐 대구든 대구 경북이든 PK든 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있을 재판에는 나름대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자신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성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뭐 탄핵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대한 그림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구속될 때도 그랬고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 뭐 했습니까? 골목 성명 발표하고 예. 그 이전에 또 뭐 합천까지 내려가서 예. 뭐 그런 몸짓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별 효과를 못 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예. 있고. 예를 들어서 좀 구속될 때도 그랬고 뭐 지금까지 일주일에 4번 재판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전공하는 사람 관점에서 네. 보자면 네. 일주일에 4번 재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건 너무 심한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한 번 재판을 하고 나면 예. 변호인들하고 그 변호인하고 피고인이 모여가지고 예. 다음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 재판을 검토하고 예. 전략을 세우고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화수목금 이렇게 재판을 해버리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또 현재로서 이 경우인 것인지 모르겠는데 주말엔 또 면회가 안 됩니다. 접견이. 네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얘기하지만 저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다. 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건 정말로 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이건 정치보복이고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하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그야말로 구속될 때도 그렇고 그런 강력한 멈칫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일부 보수신문에는 그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정말 이건 뭐 수갑 찬 모습으로 끌려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정말 그럴수록 더 보수를 괴멸시키는 거다.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일수록 네. 그러니까 빨리 모든 책임 인정하고 예. 그냥 내 잘못이다. 다 시인한다. 인정한다. 예.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선처해달라 이렇게 하라는 요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근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특히 왜 그러냐? 그 구속영장이 연장된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이 네. 일주일에 4번 판결을 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논평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인권 침해죠? 그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무리일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 무리일 수는 있겠다. 무리수 자체가 인권에 대한 침해. 아니, 재판 청구권 침해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히 법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살인자라도 그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살인자가 아니라. 잠깐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해석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인권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줄 뻔히 압니다. 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살인자라든지 아무리 우리가 분명히 나쁜 사람이지만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부메랑이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그걸 일주일에 4번 재판하면 그 피고인으로서는 방어 전략을 세울 피고인과 변호인이 함께 수기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라 그걸 객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상민 교수님 처음 들으셨다니까 정치적인 해석을 한번 들어보죠. 아니 일주일에 4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가 18개입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16만 페이지에 이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4번 하는 것도 나름대로 배려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거기다가 또 수사나 재판에 협조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구인을 해야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사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우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을 다른 탄이라는 혐의, 강도 혐의자하고 비교를 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도보다 더한 사람으로 마치 사법부가 몰고 있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는 얘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존중을 하고 자기 죄를 인정했다고 얘기하면은 진작에 이런 일을 했으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또 기막힌 얘기가 더 나옵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의 추모 국장하고 또 우병우 전 수석하고 또 최순실하고 등등 관련해서 상관관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대충 감을 잡아드렸어요. 심지어는 국정원의 첩보까지 또 다 무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작에 이런 문제를 정리를 했는 것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진작에 못한 거예요. 계속 뭉개고 온 겁니다. 만약에 또 이런 문제를 본인이 알았다고 얘기하면 본인이 대통령 사퇴를 했어야죠. 사퇴 안 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때 맞춰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버티다가 구속이 되면 설마 구속이 안 될 거야. 또 버텨온 겁니다. 탈락이 안 되고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작에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고 합리성이 있는 인물이고 이분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판단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앞에 철저하게 다른 면을 보여줬던 우리 사회에서의 그냥 청산돼야 할 적폐정의 일본인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재판 과정 속에서 4번 재판을 받는 거를 우리가 이것을 인권 침해라고 저는 옹호할 전혀
단 1%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꾸 알겠습니다. 오해의 말씀을 다 하시는데 저는 이분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박 교수님 자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걸 대입해서 얘기하니까 그건 네 번이 아니라 뭐 6번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법의 원칙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자면 구속영 기간 연장도 그렇습니다. 기간 연장도 법에 엄격하게 2개월 내에 심금마다 2개월밖에 못하게 돼 있고 그걸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2번 연장까지 가능하다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불구속 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자꾸 되풀이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무너지면 그것이 나에게도 나중에 무너진다.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걸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에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일 교수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글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8900번님, 8900번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것 같고요.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하시는데 꼭 나쁜 형사적인 죄를 지어야지만 사이코라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제가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완화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4051번님 같은 경우에 방금 박상민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바쁘고 많이 참고해야 될 자료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에 4번씩 가져간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0279번님 027번 3518번님 잘못이 없다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순실을 제지 못한 건 잘못했다고는 했습니다. 만인이 공평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조사하는 말이 없는지요. 이건 또 이게 바로 정치보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두 분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 분은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법적인 원칙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 하나가 있고 박상민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약간 더 하셔서 이게 왜 비민주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거스린 거냐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한 1분 정도 3분은 남아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친박 청산해야 됩니까? 아니 친박을 청산하겠다고 홍준표 대표가 약속 안 했습니까? 했죠. 그렇게 해서 당도 홍준표 체제로 가고 심지어는 그 조건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보수의 혁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만 할 겁니까? 그러면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제대로 안 하려고 봅니다. 한두 명 이탈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퇴를 고지하는 선에서 끝나겠죠. 그러면서 우리 친박 청산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어서 오시라. 다시 보수와 통합하자. 문제 인정받고 싸우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어서 4부에서 과연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 그럴까요? 하여튼 나름대로의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그 의견이 친박계 결집과 그다음에 또 다른 보수의 어떤 결집으로 이어질지 영향이 있을지 내용을 4부에서 한번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